아,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얘기가 많이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38년생이신데 일제 때 태어나셔서 한국 전쟁을 겪었고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지금 정보화 시대까지 사시고 계시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고 그리고 그 속에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그 모순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늙음이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열심히 한번 엿들어 봐야 된다 이러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엄마와 깊은 얘기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의 이름이 이겁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랑 인터뷰를 하고 글을 썼는데 나는 어머니가 없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작가는 하재영이라는 이제 작가신데 작가는 어머니랑 그렇게 깊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어머니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서 가만히 봤더니 본인의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담합에 의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안방을 독점해서 쓰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물론 뭐 남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죠. 이 작가가 이제 자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 어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를 이 작가의 주요한 일은 수발을 드는 거였거든요. 그 수발이라고 하면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노후가 되게 되면 병수발까지 드셨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글에 보면 할머니와 나는 주종 관계였어. 시집살이 초반에 특히 그랬지. 할머니는 명령하는 사람, 나는 감히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고 혼내면 혼났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뭐든 시킬 수 있고 질책할 수 있고 엄격해야 하고 명령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권위의식이 강한 분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어머니가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는 결혼도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머니의 삶은 시어머니하고의 관계들 속에서 이런 이제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집안의 공공재였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 슈퍼어머니고, 부모를 모시고, 이게 시부모를 모시고, 자식들까지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또 남편까지도 책임져야 됐으니까 아마 나는 공공재였어, 집안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 책의 제목,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이렇게 전형적인 모성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인데 나는 내 어머니한테 그런 어머니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어머니는 근대국가의 어머니, 가부장제가 규정한 어머니였지 내가 생각했던 원래의 어머니는 아니야.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이 모성성의 아까 이 어떤 어머니의 신성성을 가진 어떤 그런 어머니만 이제 존재를 했다는 건 거죠. 자, 이런 어머니는 작가가 엄마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이런 어머니, 첫 번째, 집안이 온통 어머니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집안에 어머니의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집안이 온통 어머니의 공간이었다는 것은 어머니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고 닦고 관리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고유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봤던 어머니는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머니의 신성성, 모성애라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의 실패가 일어났다면, 예를 들면 자녀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학을 가지 못했다면 그건 어머니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실패를 직시하는 대신 그 실패를 어머니라는 개인에게 떠넘김으로써 근본적 원인을 은폐한다. 어머니도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모든 사람처럼 한때는 미숙했고 영원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실패만을 부각함으로써 세상의 실패를 숨긴다. 놀라운 얘기죠, 그죠? 사실 우리는 어머니의 신성성 모성애를 만들어 놓고 어머니를 찬양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집안에는 어머니의 공간이 없었었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책임은 어머니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 작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머니하고 많은 말을 하긴 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며느리로서의 목소리, 엄마로서의 목소리,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인으로서 목소리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 어머니로서의 목소리는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작가가 과연 나는 어머니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나 엄마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었을 때 그녀는 가족 구성원, 특히 할머니를 비롯한 시가 친척들과 불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목소리를 40대 후반서부터 내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이랑 불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기존 체제는 약자의 침묵으로 고요한 평화를 유지한다. 약자의 침묵,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성성에 기반한 그 어머니의 어떤 이 침묵으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머니는 비존재였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하는 비존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부터 어머니의 자리가 이랬었던 건가?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계보학이라는 것은 이면을 파고들어서 그 신성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신성성의 이면에는 어떤 권력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자, 우선 신성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머니 다음에 대한 정의는 일종의 신성이다. 신성성이죠.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게 어머니를 만들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결혼, 고립, 노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여성성의 신화다. 여성성의 신화라는 것은 엄마의 결혼도 아까 이 작가의 어머니는 그 두 아버지에 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고립이라는 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 안에 이제 고립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은 가사 노동들을 무급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머니의 모성에 있는 이 가족은 과연 가족이 만든 것일까? 아니면 더 커다란 무슨 체제가 있는 걸까? 제가 이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비아 페레리치는 캘리번과 마녀라는 것에서 그것을 좀 더 넓혀서 봤더니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탁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부장제는 옛날서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여성의 자리들이 농경제 시대라든가 그 이전의 봉건제에서는 자신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근육질의 남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무급으로 재생산해야 되니까 여성을 집안에 가두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여성이 하는 어떤 그 재생산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여성의 집안에서의 노동들도 무급으로 이제 처리되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여성성의 신화들이 결론적으로 여성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알뜰하고 말이 적고 항상 바삐 일하고 순결한 이상적인 여성이자 아내라는 모형을 만들어냈다는 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원래부터 그런 것들에 특히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인클로즈 운동서부터 시작했고 남성 노동들이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시작하는 동안들 속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패배되기 시작하면서 17세기 말에 이제 대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단 여성의 패배가 명백해지자 이행기에 구축된 여성상은 쓸모없어지면서 사라졌고 유순한 여성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가부장제를 이용한 것은 아니냐 하는 것들이 아까 그 캘리번과 마녀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아주 핵심적인 문구를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화폐 체제라는 게 자본주의 체제예요. 오직 시장을 위한 생산만을 가치 창조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노동인구 재생산은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심지어 아예 노동으로 간주하지도 않게 되었다. 재생산 노동이 지배계급을 위한 것이거나 가정 바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저 수준으로나마 여전히 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인구 재생산은 자연적 사명으로 신비화되고 여자의 일이란 꼬리를 붙여서 그 경제적 중요성과 자본 축적 과정에서의 기능이 더 이상 인식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임금을 받는 수만큼 직업에서 여성이 배제되었고 여성이 임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남성의 평균 임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값싼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나오고 특히 이제 비정규직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엄마도 잘 살았던 집안이 이제 이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자 엄마가 이제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근본적인 것은 집안의 일이 무급 노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다. 엄마가 생계를 위해 바깥 일을 할 때도 집안 일을 대신하거나 함께 해준 사람은 없었다. 가족 모두가 가사 노동을 엄마의 일로 어쩌면 역할로 여겼다. 과거나 지금이나 집 안팎에서 이중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은 나의 엄마만이 아니다. 일하는 여성의 다수가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어떤 그 모성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건 거고 그 이면에는 어떤 그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보학을 쫓아가다가 보게 되면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였고 권력의 계보학의 문제였다. 이 페데리치는 말합니다. 여성으로서는 역사적인 패배였다. 동업조합에서 여성들이 쫓겨나고 재생산 노동이 평가자라되면서 빈곤은 여성의 몫이 되었다. 또한 여성 노동에 대한 남성의 1차적 전율을 이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부장적 질서가 구축되면서 여성들은 고용주와 남성이라는 이중적 종속관계에 얽매이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안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안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남성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성도 안 됐더라. 우리는 어쩌면 그 부당한 질서 속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임무들을 부여받고 그 충실히 어떤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화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아까 얘기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의미에서 두 사람은 갇혀있는 자가 아니었을까? 이 두 명의 갇혀있는 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들이다. 두 사람은 모두 사랑하기에 이 글 속에서 나는 분열한다. 이 작가가 자기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할머니를 이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도 갇혀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도 갇혀 있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그 개개인들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부당한 질서가 아니었을까. 권력의 계보학을 통해서 밝혀낸 그 문제들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대안의 기본적으로는 시선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건 거고요. 두 번째, 여성이 아무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더라도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놀라우리만큼 봉건제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을 어머니로만 봤는데 여성을
인간으로 시민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시민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갖는 존재인데 권리라는 건 뭐냐면 나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떤 함께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권력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나도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정 속에 들어간 시민으로서 어떤 여성을 다시 한번 해석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딸이 나한테 시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면서 내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나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남편한테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따위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나는 조론을 선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남편이 확 바뀌기 시작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서투르긴 하지만 같이 집안일도 하려고 하고 인식을 좀 바꾸기 시작했다는 건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고 부당한 질서에 대해서 함께 맞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 엄마의 목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야.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하고 이 작가예요.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나 자신이 된다. 내가 엄마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엄마에 대한 책이 아니었다.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엄마가 자기 삶의 저자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여러분,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이제는 진정한 어머니를 찾는 여정들이 우리의 토론 속에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